만약 그날 분만실 앞에서 만약 어느 날 당신의 딸이 막 분만실에서 나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고 아이가 태어난 지 차에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사위라는 사람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는 당신네가 원해서 낳은 거니 알아서들 키워요. 우리 엄마 고생시킬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못 들은 척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뒤집어 엎으시겠습니까? 옆에 앉은 사돈이 휴대폰으로 숏폼 영상을 휙휙 넘기며 우리 때는 애 낳는 게 무슨 대수라고 요즘 애들은 참 유난이야 라고 중얼거린다면 가슴 속에 맺힌 그 울분을 삼킬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떼자니 상식 없는 장모라는 소리를 들을까 겁이 나기도 하겠지요. 아이는 당신네가 원해서 낳은 것이라는 그 말 뒤에는 도대체 어떤 계산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 말로 그 소란스러운 병원 복도를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유의 인생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뒤섞인 공기는 사람의 마음을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게 만듭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3입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지금 저는 사돈인 박 여사와 함께 분만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굳게 닫힌 불투명한 유리문만 눈이 빠져라 쳐다보면서요. 시간은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듯 느리고도 무겁게 제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인 제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딸 지은이가 분만실에 들어간 지 벌써 6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억눌린 신음이라도 들리더니 지금은 안이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만 같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런데 제 옆에 앉은 사돈은 저보다 훨씬 태연해 보이더군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아무렇지 않게 영상을 봅니다. 조용한 복도에 찢어질 듯한 웃음소리와 경박한 배경음악이 울려 퍼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0여 분마다 한 번씩 혀를 차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몸이 아주 상전이야. 애 하나 낳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사돈은 휴대폰 화면을 끄고 고개를 돌려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간을 호두 껍질처럼 잔뜩 찌푸린 채로요. 우리 때는 이슬 비치고 나서 이렇게 요란 떤 적 없어요. 진통 시작하고 2-3시간이면 쑥 낳고 오후에는 바로 일어나서 저녁 밥 지었다니까요. 저는 입가 근육을 억지로 움직여 울기보다 힘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대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라떼는 말이야. 시계 비교는 지은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니까요. 마치 세상에서 자신만이 가장 유능하고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인 양구는 태도였죠. 사돈 의사 선생님이 지은이 상태는 정상이라고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제가 부드럽게 말하며 시선은 여전히 문에 고정한 채였습니다. 내가 못 기다려서 그래요.
사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더니 짜증 섞인 투가 튀어나왔습니다. 난 우리 아들 민호가 안쓰러워서 그렇지. 회사 일에, 집안일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 이렇게 죽치고 있어야 하니? 원, 병원 의자는 또 왜 이렇게 딱딱하고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서 뼈마디가 다 시리네. 저는 고개를 숙여 긴장감에 하얗게 질린 제 손가락 마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자기 아들 안쓰러운 것만 알고 목숨 걸고 아이를 낳고 있는 내 딸 안쓰러운 줄은 모른단 말인가. 지은이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관문을 넘고 있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아들 고생하는 것과 병원 시설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니요. 이 결혼을 승낙했던 때를 떠올리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위 박민호는 인물도 반듯하고 직업도 번듯해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딸을 시집 보내며 기죽지 말라고 예단비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금 5천만 원을 쥐어주고 4천만 원 상당의 새 승용차까지 혼수로 보냈지요.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모은 돈 하나뿐인 딸이 시댁에서 허리 펴고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은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사돈은 이웃과 친척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며 마치 아들이 잘나서 며느리가 집과 차를 싸들고 온 것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저희의 희생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는 태도였죠. 그래도 딸 부부만 잘 산다면 참자 싶어 꾹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임신하고 나서 사위의 태도를 보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 때 같이 간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 입덧이 심한 지은이가 퇴근길에 매실 음료 하나 사다 달라고 해도 돌아오기 귀찮다고 거절했으니까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드르륵 하며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아기 침대를 밀고 나오고 뒤이어 다른 간호사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위 민호가 이동 침대를 따라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삼촌 2kg 예쁜 공주님이에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간호사의 밝은 목소리에 철렁 내려앉았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은이는 땀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을 반짝이며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엄마!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딸의 차가운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지은아. 내 딸 정말 고생했어. 박민호와 사돈도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쭈글쭈글하고 작은 갓난아기에게 꽃에 혔습니다. 사돈은 입이 귀에 걸려 휴대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아이고 이 코랑 눈 좀 봐. 우리 민호 어릴 때랑 판박이네. 역시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이야. 민호도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사람처럼요. 병실로 이동하는 복도는 짧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 앞 박민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걸려있던 옅은 미소마저 거둔 채였습니다. 그는 제 엄마를 한 번 쓱 보더니 마치 무언가 허락을 받은 듯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상의하는 척하지만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연세도 있고 몸도 안 좋으셔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도와주시긴 힘들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사돈이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얼굴로요. 그래요, 사돈. 내 허리랑 다리가 다 고질병이라 무거운 건 못 들어요. 밤새우는 건 더더욱 못하고. 게다가 애초에 아이 낳겠다고 한 건 지은이 본인이지 우리 민호는 사업하느라 바쁜데 저는 모자가 주고받는 장단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딸은 방금 저승 문턱을 밟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를 걱정하기는커녕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임 회피부터 하고 있다니요. 제가 아무 말도 없자 박민호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쐐기를 박듯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지은이 산후조리랑 애 키우는 건 장모님이 좀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지은이가 낳겠다고 고집부린 거니 처가에서 감당해 주셔야죠. 저희 어머니한테는 기대지 마시고요.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나가던 환자 가족들과 간호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은이의 몸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몸속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참아왔던 제 인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눈에 서린 굴욕감과 당혹감, 사위 얼굴에 묻어나는 이기심과 계산, 그리고 사돈의 남일 보듯 하는 뻔뻔한 표정까지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셔 가슴속에서 치솟는 불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요하 알게스는 제가 너무 쉽게 동의한다고 생각했는지 박민호와 사돈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응시하다가 또박또박 뒷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키우지, 산후조리도 내가 다 해주고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우리 집에서 낼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아이 성싱은 우리 김씨를 따르게 하겠네. 호적도 우리 집으로 올릴 거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펄펄 끓는 기름감에 찬물을 끼얹은 듯 복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약 3초간의 정적 후 사돈의 얼굴이 붉은 돼지간 색깔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삿대질하며 목소리를 찢어지게 높였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박 씨가 아니라 김 씨라니 사돈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사위 민호의 얼굴도 울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순하고 만만하게만 봤던 장모 입에서 저런 천지개벽할 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는 주위 시선을 의식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모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하나도 안 웃겨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애원 반, 협박 반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방금 애 낳았는데 자극하지 마세요. 제 말을 홧김에 한 농담 취급하며 대충 넘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길길이 날뛰는 사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때 내 딸의 평생을 맡길 만하다고 믿었던 그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박서방 나 농담하는 것이요 아니네. 홧김에 하는 소리도 아니고. 제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자네들 박씨 집안에서 키우기 싫고 돈 쓰기 싫다며? 그럼 문제 없어. 우리 김씨 집안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네.
임신부터 출산까지 자네 집에서 돈 한 푼, 정성 한 톨 보탠 적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집안 돈과 정성으로 키워낸 핏줄이니 우리 성을 따르는 게 뭐가 불합리한가.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못이 되어 그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돈과 이익을 건드렸으니까요. 이건 사기야 협박이라고 사돈은 분에 못 이겨 입술까지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싸움을 멈춘 건 저도 사위도 아닌 수간호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여기는 병원입니다. 시장판이 아니에요. 산모 안정 취해야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집안일은 다에게 가서 하시고요. 민호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가 공공장소에서 이런 꾸지람을 들었으니 자존심이 상했겠지요. 그는 저를 한 번 흘겨보더니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됐어요? 일단 지은이 보러 들어가요. 폭풍은 그렇게 강제로 멈췄습니다. 1인실 병실 안의 공기는 더 기괴했습니다. 사돈은 화가 잔뜩 나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며느리와 손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호는 침대맡에 서서 할 말은 많지만 참는다는 듯 얼굴이 굳어 있었죠. 저는 그 둘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지은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지은이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 얼굴 봤으니까 가자. 회사 일도 바쁜데 내일 출근해야지. 엄마, 그래도 지은이가 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엄마가 가자는데 무슨 토를 달아. 여기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빨리 나와. 사돈은 아들에게 눈을 흘기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민호는 저와 지은이를 번갈아 보더니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자 세상이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병실엔 저와 딸 그리고 세상 모르고 자는 아기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휴지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제 마음도 칼로 베인 듯 아팠습니다. 바보같이 울지 마. 산후조리할 때 울면 눈 나빠져. 저는 딸을 일으켜 제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너무 무르게 대처했던 탓이야. 하지만 엄마? 아이 성을 바꾼다니 민호 씨랑 시댁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우리 이혼하게 되는 거 아닐까. 딸은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입 밖으로 내기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진지하고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잘 들어. 엄마가 아까 복도에서 한 말 홧김에 한 거 아니야. 오는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야. 임신 기간 내내 그 사람들 태도 봤잖아. 오늘 네가 죽을 고생하고 나왔는데 그들이 한 말 들어봤지? 그건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어. 너랑 이 아이 자기들은 책임 안 지겠다는 선언이었다고. 여기서 엄마가 참고 넘어가면 너는 평생 독박 육아에 시체나 다름없는 남편 사사건건 간섭만 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시달려야 해.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니? 지은이는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딸은 바보가 아닙니다.
단지 가정의 평화라는 환상에 눈이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엄마? 딸이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딸이 더는 망설이지 않는 걸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걱정 마. 넌 아무 생각 말고 몸조리만 해. 하늘이 무너져도 엄마가 솟아날 구멍 만들어 줄 테니까. 저쪽에서 먼저 도리를 저버렸으니 우리도 독하게 나가는 거야.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민호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장모님, 오늘 진짜 너무하셨습니다. 이 일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이틀간 병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박민호와 사도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떤지 지은이 몸은 좀 괜찮은지 묻는 연락 한 통 없었죠. 이런 철저한 침묵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싸움보다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속내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냉전으로 압박하려는 거겠죠. 딸을 방치해두면 친정엄마인 제가 안달이 나서 먼저 머리 숙이고 전화할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밥그릇을 비워도 몇천 그릇은 더 비운 사람이니까요. 저는 지은이와 손녀딸을 돌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집에서 잉거 곰탕을 끓여오고 검은 콩물을 우려내 딸에게 먹였습니다. 아기는 순했습니다. 지은이를 쏙 빼닮은 아기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말랑말랑해지다가도 또 한편으론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제가 독해져야 했으니까요. 지은이도 제 정성 덕분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녀 사이엔 끈끈한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건너야 할 강이라면 기꺼이 건너겠다는 각오 같은 것이었죠. 퇴원하던 날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짐을 싸고 수속을 밟는 모든 과정을 저 혼자 했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가는데 제 딸 곁엔 늙은 엄마뿐이었죠. 씁쓸해하는 딸의 손을 잡고 밝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어깨 넓다. 너희 둘쯤은 거뜬해 자 집으로 가자. 택시는 신혼집이 아니라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 집으로 딸을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지은이와 아기를 재우고 나서야 저는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습관처럼 써오던 것이었죠. 새 페이지를 펼쳐 지은이 출산 및 육아 비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영수증과 기억을 더듬어 병원비, 산후조리 음식 재료비, 분유, 기저귀, 베넷 저고리 값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째째하게 굴려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이 숫자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동생 영자였습니다. 영자는 들어오자마자 대뜸 소리쳤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거야? 오늘 시장 갔더니 박서방네 먼 친척이 나를 잡고 난리도 아니더라. 언니가 병원에서 행패 부리고 애성을 김씨로 바꾸라고 협박했다며 처가에서 사돈네 재산 노리고 손녀를 김씨 집안대에 있는 도구로 쓴다고 소문이 파다해 저는 묵묵히 물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그들의 2단계 작전 여론전이 시작된 거죠. 자신들은 뒤로 빠지고 남의 입을 빌려 저를 욕심 많은 장모로 매도하는 수법입니다. 언니 말 좀 해봐. 답답해 죽겠네. 그 사람들 말 반만 맞아. 내가 애성을 김씨로 하겠다고 한 건 사실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뒤집어졌습니다. 언니, 진짜 노망났어. 애가 아빠 성 따르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망발이야. 지은이 이혼시킬 작정이야. 박서방 괜찮은 사람이잖아.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괜찮은 사람?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자야, 내 딸이 비굴하게 굴고 우리 집이 굽히고 들어가야만 유지되는 결혼이라면 그건 깨지는 게 나아. 저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 그 모자의 뻔뻔한 발언, 그리고 며칠간의 잠수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영자는 입을 딱 벌린 차에 듣더니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세상에, 사람 탈을 쓰고 갓 낳은 산모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아직도 내가 억지 부리는 것 같니? 영자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언니 마음 알겠어. 억울하지? 근데 그래도 애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 적당히 타협할 순 없는 거야. 타협.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내가 물러서면 걔네는 평생 우릴 호구로 알 거야. 지은이는 더 비참해질 거고. 그럼 어쩔 건데 이렇게 평생 버틸 거야. 저는 가계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야. 기다리는 거지. 제 발로 찾아와서 빌 때까지. 그때 이 장부 들이밀고 하나하나 따질 거야. 영자는 빽빽한 숫자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여동생을 보내고 방으로 들어와 잠든 딸과 손녀를 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사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전 세계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오고 저는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았습니다. 예전 제 제자의 학부모이자 지금은 유명 로펌에 있는 이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집안일로 상의 드릴 게 좀 있습니다. 5일 후 저는 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돋보기 안경 그리고 그 가계부를 챙겨 들고요. 카페에 미리 도착해 기다리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이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정정하시네요. 변호사님도 많이 의젓해지셨네요. 편하게 이모라고 불러요. 저는 가계부와 영수증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이 변호사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는 가계부와 영수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선생님 기록이 정말 철저하시네요. 이 정도면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사위가 수유 기간 중인 아내와 아이를 방치하고 폭언한 점은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양육권은 엄마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리고 자녀의 성싱 변경은 부모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이혼 후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됩니까? 혼수로 해간 차는 특유 재산으로 지은 씨 소유입니다. 현금 5천만 원도 증여 입증만 되면 돌려받을 수 있고요. 사위 명의의 아파트라도 결혼 후 대출금을 같이 갚았다면 그 기여분만큼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설명을 들으니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이 변호사 난 그들 가정을 깨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딸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고 싶을 뿐이죠. 그래서 말인데 서류 2개만 작성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 다른 하나는 만약을 대비한 이혼 합의서요. 이해했습니다. 이전 비화 이참패 허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평화를 얻어내겠다는 작전이시군요. 사흘만 주십시오. 방역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영자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언니 박 서방이 전화 왔어. 지금 오는 중이래. 목소리가 아주 살벌하더라. 올게 왔네. 저는 침착하게 외투를 벗었습니다. 혼자 아니면 시엄이랑 같이. 모르겠어. 근데 당장 단판 짓자고 난리야.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 내가 상대할 테니. 10분 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박민호와 박 여사가 저승사자 같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제야 얼굴 보네요. 박민호는 들어오자마자 거실 한가운데 서서 쏘아붙였습니다. 예전의 예의 바른 사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병원에서 하신 말씀 진심입니까? 저는 느긋하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돈다리는 좀 괜찮으신가 보네요. 여기까지 직접 오신 걸 보니 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말 돌리지 마세요. 애성을 바꾸라니 우리랑 이혼이라도 시키겠다는 겁니까?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이혼. 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말 자네 어머니가 먼저 꺼냈나 내가 먼저 꺼냈나 병원에서 내 딸과 갓난쟁이를 짐짝처럼 우리한테 떠넘긴 건 누구였지? 자네 양심이 있다면 생각해봐. 우리가 자네한테 뭘 바란 적 있나? 집 혼수 다 우리가 해줬어. 그런데 아이 낳았더니 책임은 쏙 빠지겠다 세상에. 그런 도둑놈 신보가 어디 있어? 제 팩트 폭격에 박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박 여사가 바닥을 치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꼴이야. 남자가 밖에서 일하느라 바쁜 거지. 그게 무슨 죄라고 이제는 핏줄까지 끊어놓으려 하네. 사돈, 제가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당신네 핏줄 끄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에요. 손녀를 짐짝 취급한 순간 이미 자격 박탈입니다. 그만해요. 박민호가 폭발했습니다. 장모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이는 무조건 박 씨여야 해요. 이건 타협 불가능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지은이 나오라고 하세요. 당사자랑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헐렁한 수유복 차림에 부스스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민호는 표정을 싹 바꾸고 애절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왜 여기 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장모님 말 듣지 말고 집에 가자. 우리 부부잖아. 가서 대화로 풀자. 응. 지은이는 그가 내민 손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거절에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호 애씨. 지은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화난 건 당신과 어머니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야. 병원에서 내가 죽다 살아났을 때 당신은 나보다 돈과 귀찮음을 먼저 걱정했잖아. 난 당신한테 그냥 애 낳는 기계였니? 오해야 난 그냥 엄마랑 상의한 거고. 상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상의야. 우리한테 다 떠넘기는 게 민호는 저를 노려보다 다시 지은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진아 제발 집에 가자. 응. 어느 집 지은이가 되물었습니다. 나 혼자 독박 육아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는 그 집 민호 씨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이랑 어머니가 아이를 짐으로 생각한다면 그 짐 우리 집에서 질게. 아이는 내가 키워. 내 성 따를 거야. 네요. 네어까지 왜 이래 장모님한테 세뇌당했어. 민호가 악을 썼습니다. 아니 덕분에 정신 차린 거야. 조하 아주 막 나가네. 이혼의 위자료 청구할 거야. 민호가 막말을 던졌습니다. 옆에서 박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혼에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와서. 지은이가 휘청거렸지만
제가 붙잡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가계부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이혼해. 안 그래도 준비했다.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신부터 오늘까지 총 382일, 병원비 조리비 용품비 합쳐서 티 350만 원. 여기 영수증 다 있다. 그리고 결혼 때 보낸 현금 5천만 원 차량 시세 4천만 원, 혼수 비용까지. 저는 이 변호사가 써준 요약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차는 지은이 명인이 가져오고 현금 5천만 원은 공동 재산 분할 대상이지만 기여도 따지면 우리가 유리해. 자네 아파트 대출금 갚은 것도 계산해야지. 그리고 양육비는 아이 성인 될 때까지 매달 150만 원씩 청구할 거네. 자, 여기 합의서야. 서명해.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고. 거실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숫자와 법조항 앞에 그들의 기세는 쭉 으러들었습니다. 박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혼하면 당장 차 뺏기고 현금 토해내고 집값까지 나눠줘야 한다는 계산이 섰겠죠. 게다가 양육비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었습니다. 결국 박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은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마가요. 아니 내 손주 뺏기고 돈도 뺏기고 이게 말이 되니. 박 여사가 발버둥 쳤지만 아들에게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One day indeed. 그 후 며칠간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겁을 먹은 겁니다. 사흘 뒤 영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박씨 집안에서 꼬리 내렸어. 아이성 따위 상관없으니 제발 이혼만 하지 말라고 돈 얘기 꺼내지 말라고 난리래. 그냥 다시 합치면 안 되냐고 사정하더라. 그건 항복이 아니야. 시간 벌기지. 저는 단호했습니다. 일단 지은이 데려다 놓으면 흐지부지 될 거라 생각하는 거야.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해. 이틀 뒤 박민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요? 그들은 과일 바구니와 아기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태도가 180도 바뀌어 비굴할 정도로 굽실거렸습니다. 장모님 지은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 성 장모님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듀얼 성 양성 쓰기를 해도 되고요. 제발 집으로만 돌아와줘요. 그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2개의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밀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고 서류로 얘기하게. 하나는 자녀 양육 및 성본 변경, 합의서. 다른 하나는 이혼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아이는 우리 성을 따르고 우리가 키운다. 자네네는 양육비만 보내고 친권 행사는 제한된다. 대신 이혼은 보류하지. 지금 당장 이혼하고 재산 분할 소송 들어간다. 집은 주겠네. 선택해. 박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A안을 택하면 아빠로서의 권리는 잃지만 돈은 굳습니다. 반을 택하면 자유가 되지만 재산의 반토막이 날아갑니다. 돈을 끔찍이 아끼는 그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A안 양육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에 서명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내 손주 하며 울먹였지만 아들은 펜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돈을 위해 자식을 포기한 겁니다. 서명이 끝나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볼 일 끝났네. 나가보게.
그들이 쫓겨나듯 나간 뒤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야 고마워. 아니야 엄마가 늦게 나서서 미안해.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돼. 그 후 박민호는 재산은 지켰을지 몰라도 평판은 바닥을 쳤습니다. 척의 아이를 뺏기고 양육비만 대는 무능한 남자가 되었으니까요. 반면 지은이는 복직해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손녀 하윤, 샤윤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린이집에서 제일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만약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 딸은 지금도 그 집에서 눈물밥을 먹고 있었겠지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부당한 희생에 침묵하지 마세요. 때로는 전쟁을 불사하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힐링 인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